건강 365 만성 질환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 증후군이라는 이름으로 생각해보면 질환이 아닌 증상으로 봐야 하는 걸까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사증후군, 일단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와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단 이름도 어려운데 개념도 참 어려운데요. 우선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배경을 잠깐 보게 되면, 네. 뭔가 배가 나오고 풍채가 좋다고 느끼는 이러한 복부비만이 있으신 분들이 보니까 공통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또 잘 생기고, 또 이로 인해서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이런 그 분들이 이러한 병이 잘 생길까?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뭔가 공통적인 뭔가 알려지지 않은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뭔가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대사증후군 이렇게 붙였고요. 네. 현재까지는 그것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뿌리병이 이러한 대사증후군의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 대사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필요한 지방이라든가 혈당 성분들을 우리가 신체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잘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러한 지방이나 혈당이 너무 우리 몸의 과잉으로 축적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 이러한 질병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성인들에게 대사증후군의 위험은 아주 흔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성인 3분 중에 1분은 대사증후군이 있을 정도인데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대사증후군이 많고 네. 연령이 높아지면서 또 이제 비만 정도가 높아질수록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높아지다가 또 50대가 지나서는 오히려 이제 여성분들이 이 폐경을 지나면서 대사증후군 유병률이 급격하게 이제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성인분들에게서 생기는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이제 한 가지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나머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고 또 고지혈증이 있으셨던 분들이 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생길 수 있는 이러한 대사질환이 서로 잘 생기면서 서로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병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만성질환을 얘기할 때마다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대사증후군이 만성질환 발병에 어떤 위험으로 자리하는 건가요? 네,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이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이러한 만성질환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만성질환들을 단순히 합친 게 아니라 예. 근본적으로는 그 뿌리병인 인슐린 저항성이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서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요인들과 이제 상호작용하고 있으면서 단순히 이제 고혈압 또 당뇨병, 고지혈증 각각의 질병의 위험을 합친 것보다 이러한 뿌리병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생기는 이런 대사증후군이 오히려 이제 총 사망률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이러한 그 각 위험인자로 나타나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나타나는 거 이외에도 더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이 질병 상태, 예를 들면은 염증이 잘 생기는 상태라든지 아니면 혈액이 잘 응고가 돼서 혈전이 잘 생기는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함께 동반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럼 대사증후군에 대한 의학적인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예전에는 이런 의학적인 정의도 각 단체별로 좀 엇갈리긴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비만과 또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이 근본적인 이제 뿌리가 돼서 여러 가지 혈당 대사라든가 지질 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과 같은 잎사귀병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겠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진단 기준은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경우에 우리가 대사증후군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는데, 그 5가지는 첫 번째 일단 복부 비만이 되겠고요. 복부 비만 하게 되면은 남성의 경우엔 90cm 이상, 여자는 이제 85cm 이상이 되면은 해당이 되시겠고요. 네. 또 중성지방 수치가 높으신 경우에 또 해당이 되시겠는데, 혈액 검사를 하셨을 때 중성지방 수치가 150 이상이신 경우, 또는 이 중성지방을 낮추는 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경우에 또 해당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가 낮으신 경우, 네. 남자의 경우에는 40 이하인 경우, 여자인 경우엔 50 이하인 경우에 또 이제 해당이 되시겠고, 또 이제 혈압이 높으신 경우, 그러니까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또는 85 이상이신 경우에 우리가 또 해당이 되시겠는데, 이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 분도 역시 해당이 되시겠고요. 네. 또 이제 혈당이 높으신 분들 되시겠는데,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신 분들, 또는 이제 당뇨약을 이미 드시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시겠고, 이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이 해당되시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복부 비만,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증상으로는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대사 수치의 변화는 증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요. 예. 다만 이미 이러한 대사증후군으로 인해서 심내혈관 질환이 생기는 경우에 거꾸로 대사증후군이 있었구나 이렇게 아시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심내혈관 질환,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 건강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고, 네. 이미 이러한 위험 요인들로 인해서 동맥경화 같은 것이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잘 모르고 계시다가 또 아니면 중간에 협심증이나 또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작은 중풍, 그러니까 막 반신마비나 언어장애가 몇 시간 정도 잠깐 왔다가 풀리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위험을 좀 관가하고 지나가셨다가 이제 크게 심내혈관 질환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말초동맥 질환, 그러니까 손발 같은데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창백하게 시리고 저린다든지, 이러한 말초동맥 질환이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거꾸로 보면 또 대사증후군이 또 이미 있었던 경우가 있었고요. 또 이러한 그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인은 5가지 진단 요인 이외에도 다른 대사질환하고 또 관련이 있어서, 우리 흔하게 지방간이라고 부르는 간에 지방이 많이 축적된 상태인 경우에도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수치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중성지방, 그다음에 HDL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이런 것들은 증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검진을 통해서, 측정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겠는데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이제 공단 검진에 이러한 항목들이 다 해당이 되어서 허리둘레 측정이라든지, 가시게 되면 혈압 측정,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당 측정을 하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그 콜레스테롤 검사가 이제 2년에 한 번에서 4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복부 비만이 있고 또 고지혈증이 좀 의심되시는 분들은 4년 주기에 해당이 안 되더라도 추가적으로 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그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네. 한번 측정해 보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다라고 나오면 경고를 받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대사증후군으로 진단되기 이전에도 이미 좀 대사증후군의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수치가 150이라고 하더라도 130이나 140 정도라든지, 혈압이 130에 85지만은 80 이완기 혈압이 80을 좀 넘었다든지, 이렇게 조금씩 수치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대사증후군이 이제 그 당시엔 진단이 안 됐더라고 하더라도 이제 대사증후군이 곧 진단될 위험이 높다는 것을 또 시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당뇨병을 비롯해서 심혈관 질환의 발병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시기 때문에
당뇨병까지는 아니고 당뇨병은 우리가 이제 125 이상을 이제 당뇨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공복 혈당이 약간 높고 또 혈압도 약간 높고 이런 복부 비만도 있고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은 당뇨병 발생 위험도가 일반인보다 5배에서 7배까지 이제 증가할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심내혈관 질환, 심장마비라든가 뇌졸중 같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게 2~3배 더 높게 되고 이로 인한 총 사망률도 25%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대사증후군의 위험을 그 생활 습관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사증후군의 근본적인 위험인 이러한 비만과 또 인슐린 저항성은 이제 생활 습관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생활 습관도 사실은 이제 생활 환경하고도 이제 관련이 많이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TV라든가 인터넷, 스마트폰 이렇게 뭔가를 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이제 운동하는 시간이 줄고 이제 가만히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요. 네. 또 음식 같은 경우에도 좀 뭔가 정제된 탄수화물, 달고 또 소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짠 음식과 같이 좀 뭔가 자극적인 음식들도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네. 또 이런 고칼로리 음식도 좀 많이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이러한 음식들은 이제 오래 보관을 좀 더 하기 쉽게 이제 탄수화물 위주로 된 음식, 간편하게 먹는 음식들이 아무래도 좀 탄수화물이 상대적으로 많고 우리 몸에 이로운 채소나 과일, 그리고 생선이나 들기름 이런 신선한 음식들은 좀 장기간 보관이 좀 어렵고 네. 상대적으로 좀 가격도 좀 비싼 면이 있겠고요. 또 이제 도시화되면서 이제 장시간 출퇴근 시간이 늘다 보니까 물론 대중교통이 좀 낫긴 하지만 아무래도 그만큼 또 신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이제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가장 우선돼야 하는 부분들은 뭘까요? 운동 같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체중 감량이 체중 되겠는데요. 감량. 네, 체중 감량은 이제 운동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제 식사 조절을 통해서 이제 하셔야 되겠고요. 예. 우선은 그 체중 감량을 위한 운동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신 분들이 갑자기 운동하시게 되면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에 또 여러 가지 통증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초기에는 가볍게 운동하시면서 이제 충격이 좀 덜 갈 수 있는 운동들을 먼저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러한 무릎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이제 수중 운동이라든지 고정식 자전거 타기 같은 것이 좋겠고 또 이제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즉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것이 무릎 통증을 줄이고 또 운동 능력을 높여주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앉아 계실 때 틈틈이 허벅지 강화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이제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과도한 운동은 또 낙상 위험으로 또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넘어지지 않게 안전한 상태에서 하셔야 되고 또 유연성이나 균형성을 키워주는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요법으로 이제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저칼로리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칼로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탄수화물 섭취량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이제 복합 탄수화물, 섬유소가 많은 잡곡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우리가 드시는 청량음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탕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음료수를 드실 때 설탕이 많이 포함된 것은 좀 피하시고 이제 그냥 물을 드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짠 음식도 좀 피하셔야 되는데 나트륨이 많이 들어와 있는 가공식품이나 또 국물 위주의 식사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겠고,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포화지방, 동물성 지방이나 버터와 같은 고체 기름을 피하시고 들기름이나 생선기름과 같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네. 내장지방 자체에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비되는데요. 이러한 물질들은 혈압을 올리고
또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역할을 또 방해하게 되겠고요. 네. 또 혈관 내 염증을 잘 생기게 해서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서 또 그 안에서 혈전이 잘 생기게 하고 또 동맥경화를 촉발해서 여러 가지 심장병이나 뇌졸중 위험을 높이게 되겠고요. 이렇게 그 뱃살 자체는 단순히 지방이 쌓인 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심내혈관 질환을 높일 수 있는 안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과 생활습관 관리를 하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건강검진 기록을 살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고 있어야 하는 수치들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우선 허리둘레 수치를 보셔야 되겠는데요. 허리둘레는 이제 굳이 검진이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측정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네. 남자는 90cm 이하, 여자는 85cm 이하로 하셔야 되겠고,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그 90cm나 85cm가 아니시더라도 배가 좀 볼록하게 나왔다고 하면 또 이제 뱃살을 줄이는데 신경 쓰셔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중성지방 수치가 이제 150 기준인데 150보다 높으면 좀 주의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우리 몸에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경우에 남자는 40, 여자는 50 이상으로 높이시는 것이 좋겠고요. HDL 콜레스테롤 높이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꾸준한 운동과 또 우리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을 섭취하시면서 잘 체중이 늘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혈압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축기 혈압 130 이하, 이완기 혈압 85 이하, 혈당도 공복 혈당을 100 이하로 두 자릿수로 낮추도록 노력하셔야 되겠고요. 이러한 건강검진 수치 이외에도 흡연이라든가 또 술이 대사증후군을 또 잘 일으키고, 또 최근에는 이제 스트레스가 또 대사증후군을 잘 일으킨다는 이론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스트레스 관리도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